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출발했는데요. 네. 그동안 뭐 지수도 그렇고 시총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러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의 시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라도 들어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은행들, 뭐 JP모건 체이스나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맥쿼리 이런 데서는 지금 계속 한국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을 지난주에도 계속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어쨌든 하방을 잘 지켜주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언제든지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초 주도주는 조선 방산 원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 들어서 상법 개정 추진,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 게다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의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 은행, 지주회사, 고배당주들 주도주가 좀 바뀐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주도주의 패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강세장에서도 약간은 좀 뒤처진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배구조, 정부 정책 관련해서 향후 로드맵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올 테니까요. 네. 이슈도 잘 따라가시면 그래도 7월은 좋은 수익률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정부의 정책이 어쨌든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어느 정도의 믿음, 신뢰 같은 것들이 해외 투자은행들에게는 좀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시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는 계속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 더 자세한 출발 상황 1시간 정도 시간 지났는데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금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됐는데요. JP모건에서는 2년 내 코스피가 5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코스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떤지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요, SK하이닉스의 상승입니다. 다시금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금 30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1.87%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전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지만 다시금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좋습니다. 현대로템이 2.81%가량 상승하고 있고 LRG넥스원 3.5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K2전차 수출에 대한 모멘텀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K2전차 수출로 인해서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수출 국가에 대한 확대 또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오늘 방산주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붙고 있고요. 현대로템과 LRG넥스원이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12%가량 상승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빠집니다. 프리마켓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 SDI가 강하게 튀어올랐는데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2차 전지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0.9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단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0.13%가량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0.91%가량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오늘 일단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은 금융사들의
강한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다시금 KB금융지주가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 지주사단에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쪽도 괜찮고요. 보험도 좋고 금융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1.66%가량 오르고 있고 SK스퀘어가 3% 넘게 오릅니다. 특히 오늘 삼성그룹주 안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생명보험이 9.95%가량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이외에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2%가량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1.12%가량 하락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2.4%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이고요. 다만 플랫폼주 안에서는 조금 흐름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네이버가 1.19%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오늘 조금 낙폭이 깊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을 내려놨습니다.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8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800선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단에서도 빠지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ABL 바이오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 알테오젠과 HLB는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HLB는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여름 중으로 FDA 신약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블로그에 공시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파마리서치가 1.25%가량 상승하고 있고 휴젤과 클래시스는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가 2.44%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단위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 넘게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3.39%가량 크게 오르고 있고 파크시스템스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LG전자가 HBM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본더를 제작한다라는 소식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의 흐름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오늘 또 엔터주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엔터주가 SM엔터테인먼트, 또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특히 YG가 오늘 1% 넘게 강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YG 플러스 단에서도 상승 추세가 관측이 됩니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방한할 것이다, 참석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화장품주 엔터주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고 엔터주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양전에 성공한 모습인데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황 바로 알아보시죠. 코스피가 3,200선을 다시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19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갈리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다시금 3,190선에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쉽습니다. 800선을 내려놨고요. 현재 시간 7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외국인이 다시금 7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이고 기관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순매도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00억 원가량 강하게 팔절세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관측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이 1,200억 원가량 강하게 파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를 누르는 건 현재 시간 외국인과 기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JP모건 체이스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는 바이할 것이다, 살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 중립이었다면 이제는 바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또 눈에 띄었던 것은 조만간 한번 조정이 올 텐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조정이 오면 한국 증시를 더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인이죠.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런 걸 기다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싱크폴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오늘은 어쨌든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한때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연달아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죠. 조정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증권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양상,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신영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주가 빠지니까 이제는 보험주랑 은행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증권주, 이 금융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엄청난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할 것이다. 금융주들이 가장 좋은데 그 안에서 증권주, 은행주가 갔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보험주도 가야 된다. 그런 심리도 물론 함께 발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다시 조금 힘을 내면서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조정이 한번 나오지만 다시 또 힘을 얻으면서 탄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JP모건 체이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해라. 그런 것들이 계속 어쨌든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정부 정책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유통주가 오늘 굉장히 좋은데 이마트 같은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백화점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도 잘 가고 있고 하반기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 지역화폐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유통주에게는 좋은 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반기에 대한 경기 기대 심리 이런 수치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앞으로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유통주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외 화장품주들 오늘 굉장히 좋은데 화장품주들은 내수도 내수지만 해외 쪽의 수출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지난 이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화장품 뷰티 섹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싹쓸이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이제 수출주로서의 역량이 훨씬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도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슈를 하나씩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전히 관세 이야기입니다. 8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줬는데 유예 시한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지금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EU와 멕시코입니다. EU와 멕시코가 그전에 우리에게 관세 소환을 보낼 때 빠져 있어가지고 좀 줄여주는가라는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에는 더 추가적인 오히려 상승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럽과 멕시코에는 30%,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월 1일까지 좋은 카드를 들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미국을 이용하고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적대국보다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캐나다, EU의 관세를 더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8월 1일까지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결과가 없으면 관세 8월 1일에 진짜 부과할 것이다. 백악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멕시코에 우리의 생산 기지들이 많은데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하는 이런 루트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걱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 쪽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잘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6월의 관세 수입을 또 수치를 공개했는데 27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미국 정부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가 정당하고 합당하고 미국에게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부담을 받고 있는데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타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관세 8월 1일까지 부과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한 달, 두 달 연장해 줄게. 이렇게 또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아니다, 진짜 부과할 것 같다, 약간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양쪽의 의견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세와 관련해서도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반도체 투톱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장 기대치를 이제 밑돌아서 나왔는데 그래도 6만 원 선은 좀 안착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3분기 반등 실적 그 매력을 좀 뽐낼 수 있을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한 30만 주 정도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35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다시금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그 기술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시장 캐파를 좀 늘릴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도 질주 가능성이 얘기되면서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연이어 나타나곤 했죠. 특히나 신한투자증권에서 38만 원짜리 목표 주가를 내놓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해서 집중 투자 규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자금이 10%를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흐름이 있는데 이미 할당량을 SK하이닉스는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펀드 자금이 SK스퀘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3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긍정적인 그 선을 좀 뚫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200%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예 기간은 좋지만 글로벌 제약사들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고요. 글로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품에 이런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실효 환율이 굉장히 높게 18% 이상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경 쓰이는 그런 종목들은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팜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죠. 2년치 재고해놨고 앞으로 향후 2년치 해놓을 수 있고 중기적으로 그 미국 현지에 있는 CMO 기업과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타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격 이런 부분은 일단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무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뇌전증 신약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인데 그게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뭐 물량 재고 확보해놨다라는 얘기 있습니다만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캐나다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세팅하고 포장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8% 약세 흐름으로 좀 출발한다라는 점이고요. 이 관세 이슈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이 밀리네요. 한 1.4% 정도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는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100만 원 선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약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좀 흐린 날씨를 좀 보이고 있네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그룹주들을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앞서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오늘 뜨거운 종목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도 한 5에서 6% 많이 올라갈 땐 지금 장중에 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삼성그룹주들 왜 이러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 이런 공시를 올렸죠.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이 지분율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금융주들이 이런 삼성그룹 내 그룹의 같은 계열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금산분리법에 또 이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배당 확대, 배당 소득 분리가세 이런 정부 정책과 연관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화재나 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화재나 생명 이런 금융사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화재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에 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으로 삼성 SDS도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LG CNS가 LG 그룹 쪽에서 오르듯이 삼성 SDS가 결국에는 뭐 정부나 금융사들이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걸 구축하는 많은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건 결국에 대기업 중에 삼성 SDS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삼성 SDS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말 사이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여러 이 재계 인사들과 함께 만나는 썬밸리 컨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뭔가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대답은 하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것이요. 7월 17일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물론 뭐 2심까지 무죄가 모두가 나오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 떨쳐낸 것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검찰이 어쨌든 한 번 더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어쨌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있는 7월 17일에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완전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것들을 좀 보고 나서 그러고 나면 또 이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청사진이나 계획들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성그룹주들 또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배구조 이슈를 항상 어렵긴 하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오늘 주가의 흐름을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지분을 7.56%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삼성물산이에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4.4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1.3%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를 갖고 있어요. 19% 넘게 거의 20% 가까운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45%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제치더라도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그리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흐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그룹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카드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 간 비결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어떤 우리 기업들이 판매를 많이 했을까 살펴봤는데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이 뷰티 부분에 요거 보시면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지금 1위부터 6위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메디큐브 저거 아시죠? 여러분들 모공을 줄여주는 이런 패드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쓱쓱 문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저게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답니다. 메디큐브 아시죠? APR. 자연스럽게 APR 주가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메디큐브가 미국이나 이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메디큐브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매출 1조 브랜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APR의 목표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이 화장품주 안에서 APR이 순위를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APR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강하게 펼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정부 정책의 기조와 맞물리면서 화장품주 안에서 굉장한 탑픽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제로 모공 패드가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AGR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도 이것도 2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APR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업체들, 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거의 다 우리나라 제품들, 우리나라 기업 제품들이 7, 8개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 랭킹만 보더라도 APR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을 해도 관세에도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수출 실적이 전반적인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화장품주들에 대한 리레이팅을 한번 더 해야 된다. 실적과 이런 앞으로의 관세에 대한 부담 해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가을에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올 것이다 기대 정부에서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정규제 TV의 정규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제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해서도 중국의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많은 기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다 보니 화장품 관련주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띕니다.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뉴키즈온 대표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고요. 한국화장품은 현재 23%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980만 주나 된다고 합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25%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매수세가 몰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6% 넘는 급등세로 3,54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키즈온은 화장품 관련주인데 최근 정부 정책 수혜주, 저출산 관련주로도 이중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내 이커머스 영유아 패션 1위 기업입니다. 디즈니 같은 그 IP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 7% 넘는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 일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고 현재 주가는 14,75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상승하면서 전거래일에
26% 급등 종가로 마감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3%더 오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100%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용이 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서서 APR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 배당 기준일 또 설정했다라는 그런 이슈 있습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17만 4,700원 선까지 올라온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뷰티 관련주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네요. 세 번째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을 일단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전략, 또 이번 주에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뭐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 코리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이실 텐데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상반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많이 오른 AI 같은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그동안 좀 눌려있던 이 소비주나 이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32조 원에 되는 돈을 시장에다가 공급해주면서 이 돈이 결국은 소비주 쪽에 몰려갈 것이고 소비주에서 돌고 돌아서 다시 증권주나 이런 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흘렸을 때는 이런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화장품주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것도 대표적인 소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가 제품인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미국에 수출될 때 이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에서도 이 10,000원짜리가 뭐 25%에서 2,500원 오른다고 해서 소비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에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모집되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중국인들에 대한 단체 관광객 비자 연장이 또 이루어지면서 이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 쪽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오면 이들이 그냥 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항공주도 강하고요. 또 이 여행사와 연계돼서 오기 때문에 여행주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결국 명동에 가서 이 화장품 회사들의 그 로드샵들을 방문하면서 대규모로 이런 소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쪽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여러분들도 이런 쪽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상호 관세 때문에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방산주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미국을 시장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산주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폴란드 2차 수출이 성공하면서 현대 롯데를 비롯해서 K2 흡표전자 관련된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 보험주들이나 은행주, 금융지주 또 일반 지주회사들 이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상법 개정에 빠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가적으로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주회사들이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 하반기에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업체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반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도 이번 기회에 여름 휴가 가시기 전에 교체를 하시고 떠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 많이 언급해드렸는데 요즘 날씨 매우 덥잖아요. 네. 그리고 휴가철 겹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비 관련주 이런 부분도 눈에 띌만 하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특징주는 뭘로 가볼까요? 네, 역시나 YG엔터죠. 지난 주말 사이에 이 YG엔터의 메인 IP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뛰어라는 곡인데요. 이게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 하지만 이 뛰어가 글로벌 차트를 올킬하다시피 하면서 바로 이제 공개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바로 1위에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데드라인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뜻은 YG엔터가 돈을 벌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신곡을 음원을 유통하는 YG 플러스 쪽에서도 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장기적으로 보시면 하반기에 YG엔터와 YG 플러스도 모두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저희 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야 될 텐데 뭐 어쨌든 미국이나 해외 글로벌에선 AI가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하반기에 어떤 정부 정책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잇과 또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3,190포인트 선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99선, 800선 안착이 뭐 아직 쉽지는 않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서 계속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강보합권 큰 움직임 없이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0.09%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0.46%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5% 하락하는 모습. 역시 우리 시장이 오늘도 다른 동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아이디어 또 얻어봐야 할 텐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 우리 시장 자체만의 모멘텀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AI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올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뭐 주말 사이에도 뭐 AI라든지 뭐 빅테크 쪽에서의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루머도 있었죠. 오픈 AI가 돈이 힘들어졌다. 네, 뭐 위태위태하다. 뭐 위태하다. 뭐 이런 루머도 이런 있었고요. 이야기도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또 그록에 엄청 열을 보인 이거 이제 테슬라에 탑재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더 앞서 있는 시장은 미국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도 지금 AI의 뭔가 방향성, 갈피를 잡는 게 다 다른 모습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다들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돈의 전쟁, 네. 쩐의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아, 이 부분 그리고 이 액수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로 솟구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또 하나는 인재 영입 작전도
거의 돈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네. 한 명을 이적하는데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이 든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런 빼가고 빼가는 전쟁들이 심각해지고 뺏어가기 하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하고 메타는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소비자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2025년 5월 달에 8억 명을 이용자가 넘어섰습니다. 오픈 AI의 목표는 20억 명을 도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이 갑자기 5억 명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도저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구글의 TPU를 사용하면서 구글 클라우드도 일부 사용하게 되는, 그런데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메일 받으시겠지만 서비스 장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의 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라마4가 네. 성능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커버역이 CEO 저커버역이 화가 난 거죠.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얀 루큰이라고 하는 AI 수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스케일 AI를 뭐 40억 달러의 돈을 데려오면서 인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레이반에도 이게 AI 글래스를 만드는데도 30억 네네. 달러를 투자하고, 레이벤. 그리고 오픈 AI에서 7명을 데려오고, 근데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거고요. 엔트로픽에서도 2명을 데려오고, 최근에 가장 이 걸작은 애플의 AI 수장을 데리고 옵니다. 애플의 AI 수장이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싸그리 다 이 AI 판의 인재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여서 이 오픈 AI하고도 경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픈 AI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20억 명을 목표로 하는 대중시장으로 나간다는 건데요. 네. 메타가 대중시장에 이미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그렇죠. 페이스북. SNS가 이것을 있죠. 오픈 AI가 공격을 하려고 하고, 메타는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방어선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AI 인재를 빼갖고 와서 거기를 흔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AI의 어떤 성능들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이, 그렇네요. 기업과 기업이 이제는 사이좋게 서로가 성능을 개발하는 거에서 서로의 인재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고, 챗GPT는 구글의 시장의 검색 시장을 침범하고, 챗GPT 같은 경우 또 SNS를 서비스하면서 메타를 침범하고, 메타는 방어하기 위해서 오픈 AI 인재를 뺏어오고, 뭐 이런 식의 전쟁들. 그리고 어차피 AI에 대한 리더십을 잃고 있는 애플, 좋아 저기 산산조각 내주지 뭘,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인재들 다 데려오고, 이런 지금 양상들이 전개되면서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미국 기업들 내에서, 빅테크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면, AI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 기업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록 4를 갖다가 또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XAI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록 4가 또 현재 스코어에는 넘버 1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 중에서 뭐 그냥 공식적인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죠. 모든 종합 점수에서 네. 수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1등을 한 것이고, 근데 1등은 또 추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고, GPT-5도 곧 나올 거고, 뭐 이러면서 뭐 구글도 제미나이 3.0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무한 성능 경쟁에, 무한 인재 경쟁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서버를 갖다가 계속해서 설치해야만 하는 뭐 이러한 서버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대중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거고, 그록 같은 경우에는 대중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을 테슬라의 차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결합을 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형식으로 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들을 각자 구축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누가 AI로 돈을 벌 건가입니다. 누가 돈을 벌 것인가. 결국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내는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200억은 벌어야, 그쵸. 매출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수익률 남는 게 50%, 있고. 수익률 50%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X.AI를 뺀다고 하면 오픈 AI도 빼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메타가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투자하는 돈이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로 수익을 더 다시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그 AI 이제는 2025년은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경쟁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성능, 인재, 돈, 네. 뭐 데이터 센터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올해 누군가가 매출을 만들어내서 수익화되는 것들을 정착시키느냐.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다 모두가 네, 적자니까요. 그러니까요. 돈을 버는 이 모델이 하나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뭔가 주류로 메인스트림이 되면 거기가 이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지금 현재도 엔트로픽,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 언론에 따르면 네.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좀 올해 한 40억 달러의 매출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40억 달러의 매출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6조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6조를 엔트로픽이 낸다고 클로드 잘 쓰지도 않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오픈 AI도 벌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근데 작년에 이미 50조의 적자를, 그러니까 50억 달러의 적자를 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400억 달러를 추가를 받았는데도 지금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400억 달러를 올해 3월에 투자를 받았는데 이 돈이 바닥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재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서비스 구축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XAI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100억 달러 두 차례 걸쳐서 총 1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XAI도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0억 달러를 스페이스X가 투자하는 걸로 지금 어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예 자기네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뭐 그런 건 원래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트위터를 구매할 때도 스페이스X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다시 갚았습니다. 한 달 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보링 컴퍼니 그 땅을 지하에 파는 것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스페이스X의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사실 스페이스X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뭐 정부 계약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타링크 사업도 이제 잘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팔콘 9 같은 경우 2번을 쏘는데 이 2번을 쏘는 거에서 그 중에 하나는 스타링크를 올리는 거고 하나는 외부에서 외주 받아서 그렇죠. 외주 올리는 받아서 건데 쏴주는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대단히 좋다는 거고 스페이스X가 가장 돈을 지금 많이 물론 스페이스X도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스타쉽이 자꾸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그만큼 매번 이 스페이스X가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돈이 거거든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타쉽에 빨리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이러한 프리캐시 플로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X.AI랑 이용한다든지 왜냐하면 X.AI는 사실은 지금 테슬라의 차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서 결합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X.AI는 테슬라랑 합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인 거고 여기에 고객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 스타링크 부분에 이 그룹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수직적인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이 돈 써가지고 우리 돈 떼가지고 나머지 기업에 쓰고 내 돈처럼 쓰고 있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계약에 의해서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붙여서 갚는 형식 또는 이것처럼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는 형식 이런 형식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내부적인 논란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건 보셔야 될 것은 작년에 2024년에 X.AI는 그룹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서 뭘 했냐? 10만 대의 엔비디아 GPU를 사서 콜로서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졌고 지금 또 10만 대를 추가하고 있고 또 블랙엘도 또 추가적으로 10만 대를 이렇게 발주를 넣은 상태니까 돈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올해 2025년에도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X닷컴도 이렇고요. 오픈 AI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AI 기업들이 쓰고 있는 돈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단일 기술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던 적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러다가 거품이 터져가지고 한 기업 오픈 AI 망하거나 엑스닷컴 망하거나 또는 엔트로피 클로드 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 뭐라 그랬냐면 과소 투자의 위험보다 그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적게 투자해서 인재를 뒤처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메타가 지금 4월 달에 라마4를 만들어놔서 그다음에 정말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듯이 인재를 한 명당 뭐 몇 명당 1억 달러의 그 흔히 말하는 보너스를 주면서
이러한 입사 보너스를 1억 달러를 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쵸. 돈이잖아요. 1,400억 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 인재를 빼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급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잉 투자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저희가 예전에 뭐 닷컴 버블 이러면서 과거에 진짜 인터넷이 초창기 돌아왔을 때 닷컴 버블 이 버블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닷컴 버블 때 한번 어쨌든 주가나 이 시장에서는 엄청난 붕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경쟁력이 있는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이 튀어나왔잖아요. AI 쪽에서도 그런 AI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뭔가 주도하는 주체가 생긴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세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블은 그러진 분명히 않을 거세요. 거품이 좀 끼어 있어요. 거품은 끼어 있는데 거품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요. 네. 신규 기술이 나올 때 거품 없이 나왔던 적도 없고요. 철도 예를 들자면 거품은 크게 형성되고 터지면서 영국의 중산층이 몰락했다 할 정도로 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철도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 닷컴 버블 때도 많은 기업들이 몰락을 했는데요. 네. 닷컴 버블이라든지 터졌던 닷컴 버블과 철도 버블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네. 매출을 내지 못했어요. 매출을 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AI도 매출 못 내는 거 아니야? 뭐 고작 $20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 검색 광고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의 광고 효율성이 자신들이 만든 AI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광고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메타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AI가 분명하게 수익 경제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 자체가 AI 전환을 하면서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왜 가겠어요? 거기 가면 코파일럿은 결국은 오픈 AI의 챗GPT인 거죠. 그것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이 코파일럿인 거죠. 네네. 코파일럿 이용하려는 걸로 사실은 마케팅해가지고 계속해서 애저로 클라우드로 지금 움직여내고 있는 거고 AWS에서도 뭐 베드럭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AI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거고 구글 클라우드에도 구글 제미나이가 있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지금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AI를 매개로 해서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버블들하고 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024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버블 논쟁이 힘을 받았던 것은 AI 성능이 그렇게 진화되지 못했었습니다. 네네. 뭔가 벽에 부닥친 것 같고 여러분 2024년 작년에 AI하고 올해 AI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불안해했었는데 2025년 오면은 지금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뭔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막 8억 명이라는 대중들이 막 이용하게 되는 것 이거는 버블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고 네. 이제는 이 부분들이 안정화돼서 돈을 버는 국면으로 저는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2025년 하반기 즉 올 여름이 지나면 그리고 내년 올 다가오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 아마 이러한 시장성들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지난 주말에 또 있었던 이 일론 머스크가 그록을 엄청 강조하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록은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이 생태계 안에서 뭐 테슬라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에서 메인 AI 플랫폼이 되는 거라고 저희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게 해줄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합니다. 네네. 내가 말을 해서 하고. 태스크,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록을 지금 테슬라 차량에 도입을 해도 이 기능은 주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아마 그록 5 정도부터나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차를 멈춰줘.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거나 가다가 우리 와인 가게 하나 들렸다 갈까? 나 와인 하나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제가 태스크를 주면 그 태스크를 실현하는 것 가다가 내 친구네 집에 잠깐 들렸다가 나 뭐 주고 갈 게 있어. 그 집 앞에 쓰거든 나한테 날 좀 깨워줘. 잠깐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피치, 말을 통해서 태스크, 업무 과제를 주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휴머노이드 로봇 할 때 뭐 조이스틱으로 계속 조절할까요? 타이핑 칠 수 없죠.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뭘 만질까요? 아니죠. 차 끓여와.
그쵸, 그쵸. 저거 좀 갖다 버려. 뭐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스피치 투 태스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록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록 4가 그록 5로 발전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록 1이 나왔던 건 2024년 작년 3월입니다. 그렇죠. 그록 1이 작년 3월에 나왔고 그록 2가 작년 8월에 나왔고 그록 3이 올해 2월에 나왔고 그록 4가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네네. 엄청나게 5개월 단위 주기로 줄고 지금 다른 기업보다는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10만 대의 이 H100 그리고 지금 추가되고 있는 또 하나의 10만 대 그리고 또 추가되는 블랙웰 이렇게 해서 30만 대의 이 데이터 센터. 여러분 울산에 짓고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 H100 GPU 6만 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일개 기업이 이런 식의 어떠한 속도로서 데이터 센터를 증폭시켜내고 있는 것, 저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스케일 법칙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더욱더 빠른 속도로 그러게 된다라는 거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터페이스는 그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인간과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의 인터페이스에는 인터페이스는 중간에 있는 서로를 의사소통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기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2022년에 시작을 했지만 2023년에 시작했죠. 2023년에 시작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X.AI를 창업하고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거는 앞으로 테슬라와의 시너지 효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승부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출화되는지도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지 속도를 저희가 잘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것 같고 오픈 AI도 좀 이야기를 아까 살짝 해주셨지만 주말 사이에 또 오픈 AI가 지금 좀 뭐 위태위태하다. 오픈 AI도 인재를 엄청 뺏기고 있다. 뭐 그러면서 또 샘 올트먼은 어디 뭐 팟캐스트였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SNS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뉴욕타임즈하고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오픈 AI도 뭔가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점프업을 하기 위해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월 달에 100억 달러의 추가 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명이 우선 메타에 뺏겼고 또 윈드서프라고 해가지고 또 이 AI를 가지고서 개발자들이 개발 도구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커서라는 기업이 대단히 인기가 있는데 커서는 주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윈드서프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인수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복잡한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갈등 속에서 협상이 결렬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CEO가 구글하고 협상을 해서 인재들을 데리고 구글로 가버리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오픈 AI의 참패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은 개발자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픈 AI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소비자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지향점 시장이 다르더라도 오픈AI가 개발하고 있는 GPT, 앞으로 공개될 GPT-5에서 개발의 능력들, 코딩의 능력들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윈드서프 인수를 실패한 것은 아까운 과정이었지만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은 오픈 AI는 대중시장에서 컨슈머 시장에서 노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투자 원래 같이 협력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오픈 AI의 전체 상위 구조는 비영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에 산하의 영리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 돈 예를 들자면 수조 들어가는데 돈을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렇죠. 2배, 더블로, 3배로 줄 거예요. 근데 비영리에서 돈을 더 많이 안 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거든요. 이 논쟁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픈AI에게 위기설은 있어도 이것이 거품이 터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품은 매출도 없이 진행되는 속에서 성능도 없이 뭔가 세상에 새로운 것이 올 거라는 것 속에서 거품이 형성되는 거고 지금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훌륭하고 지금 5.0의 런칭이 좀 늦어질 뿐이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여름 좀 지나서 런칭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NS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곧 공개될 것이 AI 브라우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AI가 결합되면서 브라우저를 쓰게 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되게 중요한 대중시장으로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오픈 AI가 뭐 위기는 있을지언정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오픈AI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오픈AI가 몰락하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된다라면 거품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 도산 효과가 있을 거고 주식 시장에서는 오픈AI가 상장되지 않았어도 AI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구글, 메타, 뭐 모든 AI와 관련된 주들은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픈AI가 상징하는 시대성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오픈AI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거품이 터지기 위해 전조증상이라고 연관지을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하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이 AI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경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몇 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AI 전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AI 전쟁과 미국과 유럽 간의 전쟁 뭐 이렇게 있다가 미국 내부의 기업들 간에도 네네네. 전쟁이 확대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결국은 인재들은 중간에 한번 이동할 수 있고 또 다시 이동할 수 있고요. 작년에도 이미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도 인재들이 이동하면서 몸값을 키워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A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 이동이라든지 비용의 증가라는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보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오픈AI가 언제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시작하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오픈AI가 언제쯤 10억 명의 이용자를 돌파하는가, 여기 지금 이것에 대한 비용을 못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서비스가 다운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정말 AI가 남녀노소가 쓰는 서비스, 즉 개발자라든지 기업에서 일부 뭐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작은 시장이 아니라 정말 광범위한 시장, 40억 시장, 50억 시장이 정말 AI 시장으로 전환되는가, 이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중시장의 형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메타는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지만 모습은 내부적으로는 광고의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AI를 이용하고 있지만 메타가 반드시 올해 내로 출시시켜야 될 것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AI 검색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내에서 AI를 통합시키면서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시간을 AI에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광고 매출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메타가 이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뒤치워지고 있는 구글이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AI를 구글 제미나이를 얼마나 확산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중시장에서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챗GPT라든지 또는 메타의 그 무언가, 메타의 A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메타 AI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걸 지켜보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저희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AI 전쟁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 빅테크들이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에서 AI가 어떻게 접목되면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든지 거기에서 수익 창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잘 캐치해내야 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또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지. 또 빅테크들이 잘 돼 엔비디아도 매출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잘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닷 AI의 강경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그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폭탄 관세에도 끄떡없는 미국 증시 매그니피센트 7의 진격은 거침없다. 대한민국 증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호재, 보험주 초강세입니다. 자, 그 7월 말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엄청난 파월에 대한 압박, 그럼에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파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미셸 보우먼 이사와 크리스토퍼 윌러 지사의 어떤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 그로 인한 후폭풍, 그렇죠? FRB의 전통인 만장일치를 깨고 그렇게 여러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FRB 의장으로서의 리더십에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 연준 의장에 대한 그런 그 얘기가 더욱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7월 말에 하나의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말 넘어서게 되면 8월 1일부터 폭탄 관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과연 그 전에 몇 나라와 그 무역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본한테 쌀 시장 개방하라고 했는데 일본도 밥을 주식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밥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하고 똑같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자동차와 쌀,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쌀을 그걸 먹어야 되나요, 이거? 진짜? 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일본 쌀, 우리나라 쌀. 이거를 안 사고 안 먹고 미국 자동차를 사고 미국 쌀을 먹어야 된다니.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방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얼마나 내줘야 저 25% 관세를 철회할 것인지, 그리고 25% 관세도 뭐 얼마 그걸 해준다고 한들 얼마를 깎아줄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나가는 증시에 굉장히 이런 어떤 돌발 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뭐 그런데 별로 상관이 없죠. 어쨌든 자신에게 유리한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미칠까 봐 이제 두려운 것이죠. 자, 다우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1.53.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304달러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503달러죠. 정말 많이 폭락했네요. 저거 지금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저거. 그렇죠? 원래 주당 가격이 가장 높았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200달러가량 적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열심히 올라가야죠. 지금 저거 악재는 악재가 다 겹쳤기 때문에 저게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막 CEO 사망부터 시작하여 별일이 악재가 순식간에 다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오던 상승 추세에 금이 가면서 거의 폭포 수준으로, 절벽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떨어지는 어떤 그 중력의 법칙은 조금 제한이 됐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튀는 탄력은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오랜만에 1등을 차지했고요. 자, 아마존, 그다음에 쉐브론, 맥도날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카콜라까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만 플러스를 기록을 했죠. 다우 산업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랑은 틀리게 이 안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들이 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나스닥이 0.22,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우 S&P 500보다 덜 빠졌죠. 기술주가 조금 더 덜 빠진 겁니다. 방어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04. 자, 지금 비트코인이 미쳤습니다, 지금. 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마이크 셰일러 그 회장 그분은 지금 돈이 얼마인가요,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가 주춤거리는 동안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하고 그 마이크 셰일러 회장 있잖아요. 그분들 부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뭐 워렌 버핏이야 그 연연하지 않잖아요.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그분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죠. 누가 부호 순위 1위에 오르고 제치고 이런 것들. 자, 컨스틸레이션 에너지가 2.53이고요.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 베이커 휴즈. 자, 지금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주라든가 유틸리티주 같은 방어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음식료주.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S&P 500 0.33 빠졌죠. 자, 다 약보합이에요.
S&P 500은 역시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엔비디아 더 올라갔어요. 엔비디아 7.16입니다. 이제 비중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7점 중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두 개 합치면 거의 15%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자, 그리고 애플,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은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닙니다만 상위 5개만 합쳐도 저게 얼마인가요, 지금? 18, 20, 20% 5분의 1이 넘는데요. 저 5종목만 해도. 비중이 너무 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담감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고 오히려 저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가파른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 애플 마이너스였고요. 나머지는 플러스입니다. 자, 버크셔 해서이가 요즘에 사실 그쵸? 약간 상승 관계죠. 저런 버크셔 해서이가 갈 때는 또 매그니피센트 7이 주춤거릴 때고 지금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냥 그쵸? 조용한 어떤 움직임이죠. 또 위기가 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은 것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1 빠졌습니다. 가장 적게 빠졌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 반도체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죠? 반도체 중국의 굴기를 꺾고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라인들을 다 끊어버리고 미국 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어떤 세제 혜택들 엄청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AMD,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리고 플러스가 어디까지인가요? 글로벌 파운드리? 그렇죠? TSMC인가요? 글로벌 파운드리까지네. 글로벌 파운드리 0.00이고 TSMC가 살짝 플러스입니다. 자, TSMC가 정확히 0.00을 지금 기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따 대만 증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랑 대만 본토 증시에 있는 TSMC는 같은 회사죠. 근데 이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다른 모습 그런 것들을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징 좀 먼저 봐야죠. 캔뷰 보겠습니다. 캔뷰는 이름은 생소한데 어디서 분사됐는지 알면은 그거야 그러겠죠. 존슨앤존슨이잖아요.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로션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탈큰가 발암 물질 나와서 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짜증나니까 그걸 떼버렸어요. 그래서 뭐를 뗐냐면 일반 의약품하고 생활 소비 쪽을 뗐습니다. 캔뷰로 보내버렸어요. 그냥 그거를. 존슨앤존슨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 싫으니까. 왜냐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하고 우리나라 유한양해하고 그렇죠? 엄청난 거를 또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세계 아주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의약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골칫거리가 생기니까 떼버렸습니다. 캔뷰로. 그래서 우리 뭐 잘 아는 처방전 없이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 타이레놀. 코로나 때 다 없어졌죠. 타이레놀하고 뭐 존슨앤존슨 로션 이런 것들이 다 캔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뷰가 지금 분사된 지가 2023년도 5월 4일이죠. 그때 25달러였는데 지금 21달러니까 아직 그때 분할 상장했을 때 가격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개월 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캔뷰는 크게 소식은 없고 5월 달에 지금 댄 로랩이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이끄는 헤지펀드 서드 포인트에서 지금 이 캔뷰를 담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 그 소식이 있었고요. 캔뷰 뭐 방어주겠죠. 이렇게 되면 방어주 성격인 종목이니까 뭐 존슨앤존슨에서 분사했다. 뭐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4만 선이 깨졌네요. 니케이는. 니케이가 지금 4만 선을 유지 못하고 3만 9천대 가 있습니다. 21선에 지금 걸려 있어요.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듯이 살짝 걸려 있는 모습인데요. 도요타 자동차가 0.68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강하게 상승 못하죠. 자,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변수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 시장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오는 것인가. 물론 미국 차 강제로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도요타나 현기차를 버리고 갑자기 무슨 캐딜락 엄청 큰 거 연비 낮은 걸 탈 리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강제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점유율이 강제로 줄어드는 그 부분 그거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 반도체 장비 회사는 또 빠지고 있죠. 자, 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는 살리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일본의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 있죠. 여기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리고 소니랑 소프트뱅크 그룹 그다음에 닌텐도까지 좋지가 않죠. 이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제 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빠진 거고 소니나 닌텐도가 그동안 좀 이끌었는데
컨설 게임 업체들도 조금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갖고도 0.48 마이너스네요. 자, 오늘도 기분이 좋은 게 우리나라 코스피만 플러스입니다. 물론 코스닥은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형님 위주로 하니까 코스피만 또 플러스인 것이죠. 자, 이런 날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항상 일본 대만보다 좋아야 기분이 좋아요. 3대 증시니까. 자, 이 지금 코스피 수급을 보니까 770억 들어오고 있는데, 자, 7월 10일, 11일 5천억 원, 2,800억. 오, 괜찮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8천억 원가량 들어왔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1,000억 원은 들어오지 않는 약한 매수지만 매수 일자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중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3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17위에 삼성생명이 6.69 오르고 있네요. 자, 지금 22위 가면 삼성화재는 또 9%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성생명 생명보험하고 삼성화재 손해보험. 그러니까 지금 보험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험주가 아까 전에 캔뷰 같은 생활용품 기업, 화장품, 그리고 이런 보험주. 이 지금 방어주잖아요. 근데 방어주가 오르는 거는 시장이 약할 때 조금 오르는 건데 이 정도 6%에서 9% 오르는 거는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으로 오르는 걸 넘어섰습니다. 그 이외의 모멘텀이 있다는 뜻이죠.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오늘 코스피는 지금 플러스인데 코스닥은 약세긴 하거든요. 자, 코스닥이 이게 더위 먹어서 안 뜨네요. 일단 코스닥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금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손해보험사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섹터별. 근데 지금 그 사이에 탈플라스틱 섹터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탈플라스틱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 했었죠. 삼육물산. 그래가지고 가정통신문 맛 난다. 그 얘기를 했는데 탈플라스틱이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삼육물산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육물산이 지금 19% 오르고요. CTK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요즘에 보면은 정책주 이거 잘 먹히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그 지지도도 높고 지금 강력하게 정책이 먹히는 상황이라 이런 게 말 한마디 나오면 하루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탈플라스틱도 지금 더 가고 있거든요. CTK 삼육물산. 이게 지금 실제로 제품이 탈플라스틱 제품들이 이제 출시되고 이러면 굉장히 더 불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해보험이 삼성화재가 9.51, 생명보험이 삼성생명 6.91로 1위입니다. 그 이외에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 코리안리 이런 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이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화재를 보겠습니다. 지금 9.51% 10% 급등하면서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번 달에만 2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40만 원대에서 계속 벽에 막혀서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거를 날려버리는 새로운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주주 환원 강화 법제화에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보험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신영증권, 그다음에 부국증권 같은 소외된 증권주들, 그다음에 이런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이 굉장히 궁둥이 무겁다고 여겼던 보험주들. 지금 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종목까지 움직이는 것들은 역시 법 개정, 그거에 따른 수급적인 변화 이런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오늘 강하게 오르지만 보험에 대한 인식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갑자기 오랜만에 동창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갑자기 장판사라고 하고 보험 가입하라고 하고 그런 꽁트들 많이 보셨고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권유는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권유를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보험 가입 권유는 이제 그만. 보험 매수 권유로 체인지.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식시장의 균형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 3%. 그런데 이 숫자가 주식시장을 바꾼 룰의 핵심이라면 3% 룰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핫해진 걸까요? 오늘은 이 낯선 숫자의 정체, 그리고 그 룰이 바꾼 것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선임 의결권은 3%만. 3% 룰이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주주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감사 선임 투표에선 딱 3%만 행사 가능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룰이 필요했을까요? 감사는 경영을 감시하는 자리. 그런데 대주주가 감사까지 자기 손으로 뽑는다면 그건 감시가 아니라 대주주 셀프 심사겠죠. 3% 룰은 감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까지 전부 합산. 그런데 이 룰, 최근엔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뿐 아니라 가족, 계열사, 자회사 지분까지 전부 합산하기로 한 건데요. 나는 2.9%만 갖고 있어요. 하던 대주주도 가족 지분까지 더해서 3%가 넘으면 룰 발동. 지분을 나눠 우회하던 방식까지 막는 구조로 진화한 겁니다. 세 번째, 견제와 균형, 드디어 온. 3% 룰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대주주가 모든 걸 결정하던 1인 게임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감사 선임만큼은 소액주주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역시 이런 룰이 있는 시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3% 룰은 권한을 나누고 기업을 함께 감시하는 균형의 스위치인 거죠. 정리하자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족 및 계열사 지분까지 합산해 우회 지배를 방지하며 소액 주주도 견제 가능하도록 지배 구조에 균형을 도입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이 변화는 투자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환점의 예고일까요?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3% 룰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제도라 말하고 누군가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상황. 3% 룰을 둘러싼 찬반의 시선과 그 속내를 3분 안에 풀어드릴게요. 주말 사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 상단을 5천까지 제시했는데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이번 주 우리 시장의 흐름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만 오늘 양시장은 전주의 급등에 따라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일제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약했지만 장중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3,19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름폭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1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800선을 내려놨습니다. 0.4%가량 하락하면서 7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인은 수급의 방향성을 조금은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기도 했는데 조금은 매수세를 줄였습니다. 500억 원가량 현재 시간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현재 8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관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수급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의 2천억 원가량의 매수세로 코스닥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 주말 사이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일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378원 선에서 1,370원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시죠.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할 것이란 소식, 여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주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을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는 10월에서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참여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간 중국은 한유 금지령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과 한국 콘텐츠의 소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한령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 그간 막혔던 중국향 화장품 매출이 급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K뷰티의 활황 속에 2분기 호실적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주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달바글로벌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넘게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도 올 2분기에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하면서 K뷰티의 성장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APR은 오늘 또 1,300억가량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 주가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PR이 52주 신고가 오늘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4.69%가량 오르면서 17만 4,100원 선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고요. 달바글로벌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23만 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만 6,9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 주가 오늘 강하게 튀어올랐는데 현재 시간도 22% 넘게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HBM 반도체 제조의 꿈의 기술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차세대 HBM 제조의 핵심이 되는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시작하고 2028년 이를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붙일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열압착 기술인 TC 본더를 사용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더를 사용하게 된다면 HBM의 두께가 혁신적으로 얇아지고 발열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꿈의 장비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낸드 플래시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 HBM 반도체에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반도체 장비 시장의 강자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밸류체인에 LG전자가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해온 한미반도체 또 한화세미텍도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차세대 HBM의 키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시장의 관심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관련 주가 흐름 먼저 짚고 가시죠. LG전자 주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7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30만 원 선을 돌파했지만 장중 조금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1.44%가량 오르면서 29만 8,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6만 2,1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관세 칼날을 다시금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주말 사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해 30%의 고율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최근 들어 글로벌 증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의 전략으로만 쓴다는 타코 분위기가 퍼졌지만 주말 사이 발언으로 다시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의 관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하고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한 3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시금 시장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는데요. 멕시코와 EU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 협상 중이고 합의가 기대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EU 또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현재 상호관세 25%, 철강 50%, 자동차 25%라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철폐 또는 대폭 인하를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2분기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업종들의 주가 흐름 오늘 약세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제철은 오늘 1.5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35,550원 선 지나갑니다. 네, 관세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제는 협상 카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최근 관세 우려에는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8월 1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생길지 이에 대한 관련 흐름은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대응 방안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뭐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한국 증시가 사상 최초로 그 시가총액 3천조 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뉴스 전해드린 대로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요. 이번 주 증시 전략 짤 때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무엇이 신경 쓰이는지, 괜찮은지 이에 대한 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여름 보내고 있는데 증시 열기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네. 그쪽으로 좀 힘이 쏠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뭐 여전한 상수인 것 같고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듯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4%를 상회했고요. 네. 또 3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95%를 상회했더라고요. 근데 장기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좀 상승폭이 큰데 예.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명쾌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네, 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채권 금리가 다시금 미국 시장에서 오르고는 있어요. 네. 오르고는 있는데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더 많이 오르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년물이 이제 금요일 관련해서는 한 4.6 정도 랭크되고 있는데 뭐 장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9.6bp가 오르면서 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레벨이 5% 레벨이거든요. 거의 5 근처로 오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조금 장기물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인을 몇 가지로 보면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됐어요. 그에 따라서 생각보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데 그렇다면 물가 관련해서도 아직 우려를 거두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노이즈를 본격화한다면 추가적으로 역시 인플레 우려는 가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려워지는 기조적인 현상이 일단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안에서 일단 여러 가지 미국 상황이 이제 복합적으로 벌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감세 법안 관련해서 역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재정 적자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미국도 별수 없이 어쨌거나 현재보다는 채권 발행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재정 관련해서 채권이 나올 때는 시장에서는 항상 장기물이 먼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기물이 먼저 뜹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막상 발행할 때는 단기물을 비율을 조정하면서 장단기 차익을 조금 맞추는 경향이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장기물이 먼저 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어디까지 내릴지가 정책 당국의 약간의 포션 조정용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FOMC, 관세 전쟁, 감세 법안,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보면 장기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사유가 당장에 일주일, 뭐 2주일 이러고 나서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네. 측면에서 채권발 우려도 그동안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주목을 해야 될 요소로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만성화를 시장이 좀 경계하고 있네. 이런 이제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잊고 있었지만
깨우쳐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관세 리스크 지속적으로 나와서 말인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네. 때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뭐 EU나 멕시코나 우리나라나 친구가 더하다, 아는 놈이 더하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낙관적인 전망에 지속적으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주말 새에 큰 뉴스가 나왔죠. 예.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브라질 관련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브라질 관련해서는 상호관세 처음 발표할 때 내용이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제 50%가 됐고요. 또 EU나 멕시코에도 30%, 또 그 전에 캐나다, 오방인 캐나다에 35%, 또 그 전에 한국과 일본 같은 또 다른 오방에 25% 관세를 매겼고요. 베트남 관련해서는 조금 더 또 좀 맛이 미묘한 게 당초에 베트남 협상단이 11%로 합의를 하고 네.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20%야 이러면서 협상단이 정말 당황하고 베트남에서는 뭐 대통령 보고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시 네, 20%의 관세를 맞게 되는 연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관세 전쟁에 불을 당기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문제는 시장이 그동안 트럼프의 이런 어떤 협박성 관세 정치를 다 쉽게 말하면 협박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해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이다, 겁쟁이다 이렇게 놀렸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보도의 뉘앙스는 아니야 8월 1일은 정말로 시행할 거야라는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우방국이나 뭐 브라질 같이 또 캐나다 같이 이렇게 큰 나라들과의 관세가 또 한 번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벌려는 게 너무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냉정하게 볼 때는 8월 1일 내지는 그 사이에 시범 케이스라도 일단은 협상이 미진한 국가에 한해서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강행한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그 협상을 통해서 봤지 내가 지금까지 4월에 했고 한 번 미뤘고 이번에 또 미뤘는데 이제는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네, 진짜 협상에 나서라 라고 해서 이거 역시 협상을 위한 2단계 프로젝트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예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협상으로 간다라고 해서 리스크 자체는 등장하되 크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유럽도 사실은 지금 유예는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즉각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과세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똑같은 비율로 우리 관세하겠다라고 네.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뭐 이 정도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도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늘 우방으로서 미국에게 최애 대우를 했는데 미국이 이게 뭐냐라고 해서 거의 뭐 한 40-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도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꺾어야 되는 상대는 죄다 우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방이 느끼는 배신감도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캐나다, 브라질,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일본, E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통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는 맞서는 모양새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강경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나라와의 연대를 다시 모색하면서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정말로 미국과 딜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미국 국채를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코스예요. 이때 일본이 어느 정도 수급의 주체로서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주지 않는 걸 더해서 지난 4월에도 사실은 아시아에서 국제시장 매도가 나와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흔들려서 유예했다라는 얘기가 정설이거든요. 그때 매도 물량이 일본에서 나왔어요. 네. 사후에 확인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일본이 만약에 국채를 가지고 흔든다라든지 해서 미국에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지정학적으로 대처하겠다. 일본도 나도 그렇게 무시하면 국채를 흔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유럽도 똑같은 의미의 보복 관세 우리도 할 수 있어. 등등등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점화된 거는 맞는데 트럼프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 8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 시행, 일부 협상의 혼조가 계속되면서 노이즈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방국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방을 먹였는데 그들이 또
한 방 우리는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러면 예. 또 혼선이 있을 그렇죠. 거고. 4월 초만 해도 다들 막 공포에 떨다시피 해서 이게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매드맨 팔러시 네. 얘가 통한다는 게 예. 일단은 보여줬는데 지금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반발심으로 이 대응 기조가 잡히는 것들이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이제 꿈틀하듯이 이제 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당분간 예. 노이즈 있는 그런 리스크다라는 부분이고 이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화되는 가능성 그 문턱에 있는데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실적 전망치를 좀 밑으로 내려놨는데 그렇다면 조금만 잘 나오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다라고 시장 낙관론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흐름은 괜찮은 편인데 특히 우리는 뭐 증시도 그렇고요. 가장 미국과 우리가 후반기에 하반기에 염려하고 있는 게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입니다. 결국 또 미국 맞물리군요. 시장도 그거를 반기하지 않아요. 예. 제발 노이즈 없이 마무리해라. 타코라고 놀린 거지만 네.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반기는 사실은 수출과 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로 보이는데요. 수출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출 관련해서 우려한 거에 비해서 상반기 성과는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도 물론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상반기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선행지표 등등등 해서. 그렇다면 마지막 리스크는 결국에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만 관세. 남아있죠. 예, 예. 반면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 리스크가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가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안정감 있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커지면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잘 넘어간다 그러면 그 고려하던 노이즈가 약간 사라지는 정도의 안심하는 정도의 반등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요. 오히려 미국 관련해서 앵커님이 지적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타당성이 있다 보는 게 미국이 오히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만약에 노이즈가 지금보다 적게 해서 어쨌거나 넘어간다면 예. 훨씬 더 미국이 더 반기할 것 같고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관세라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 기업 입장에서나 소비자분들은 다 그분들이 사실은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물가라든지 본인들이 수출입 관련해서 노이즈 일으키지 말아라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더 노이즈는 크게 반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간다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하던 요소가 더 사라졌기 때문에 반등의 폭은 우리 시장도 더 클 것 같다. 그러니까 하반기 어닝 이 시즌 더하기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미국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나라의 특성을 포착한 건지 지금 해외 쪽에서 JP 모건이 코스피 5천 갈 수 있을 것 같네라는 네. 긍정적인 보고서를 마침 또 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보면 당연히 클릭을 하게 되던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리포트라고 보고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0개월간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한 4조 정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네네. 파악돼요. 근데 이 4조는 초반에 들어온 거예요. 당선 초반에 한 2주, 3주 사이에. 지금 한 달 새, 지금으로 보면은 한 2주, 3주, 최근 2주, 3주에는 매수세가 생각보다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뭘로 보느냐? 생각보다 매수세는 적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관망세로 돌아간 것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어 할 때 이때 JP 모건의 리포트가 우리에게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뭐냐면 그게 아니야. 우리도 긍정적으로 봐. 근데 JP 모건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템플런 같은 큰 펀드들이 지금 사실은 뉴욕이나 런던에서 한국 포션을 현재 바꿨습니다. 중장기 비중 확대로 바꿨어요. 예. 그런데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집행되는 단기 자금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데 큰 자금은 뉴욕이나 런던에서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4조밖에 안 들어오고 추후에 매수세가 덜 들어오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략이 바뀌고 바뀌는 전략이 집행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 2, 3주간의 공백을 JP모건의 리포트가 깔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다라고 보고 특히나 올해 말에 하반기 예상치를 뭐 3,500까지는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더군다나 5,000P 예상을 5년으로 잡은 게 아니라요. 2년으로 잡았어요. 2년이면 5천 간다라는 얘기니까 지금부터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배경은 역시 정책 이슈. 한국 시장의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확실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침없는 조정 국면까지도 예상하고 이 정책 이슈를 보고 한국에 확실하게 투자라는 포지션이 바뀌었다.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곧 시간차를 두긴 하겠으나 곧 들어온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뉴스로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섰다라는 건 걱정을 좀 사서 하는 걸까요? 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간에 사실은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거나 실적 관련해서 입증이 덜 된 종목이 과도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섹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조정을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롱텀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게 3월인데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재개됐을 때 공매도 잔량이 3조 원짜리였는데 지금 9조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되고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 공매도 잔량이 많은지 적은지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정책 관련한 얘기나 미국 관련한 관세, 그다음에 수출 관련한 실적 등이 좋아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탄다. 그러면요. 공매도가 오히려 숏 커버링에 나서야 됩니다.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오히려 상승에 추가 뗄감이 돼요. 그런 또 작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할 때는 자신의 공매도 잔량을 주의 깊게 리스크 체크하시고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그걸 커버해내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 추동력이 가능하다라는 양가적인 측면에서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는 있지만 빚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 증시를 좀 평가하는 걸 좋게 바꾸고 있고요. 그럼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뒤이어서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한국 주식 비중 더 확대할 때는 이런 또 결론이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나옵니다. 좀 긍정적인 소식들을 하반기 좀 잘 들어와 줬으면 합니다. 오늘도 아주 깔끔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요. 이 기업 본질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의 외면을 받아온 한국 음식료 기업들 잘 아시죠? 변화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음식료 기업 주가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저평가되었어요. 이 중복 상장 논란,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등이 원인이었죠. 우선 폐쇄적인 지분 구조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음식료 기업들은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요. 또 지주사 중심의 지배 구조가 뚜렷합니다. 오너 일가는 대부분 지주사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많은 지주사들은 대부분 식품 사업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지주 회사와 사업 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구조, 중복 상장 논란이 있는데 지주사가 사업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외에는 이 별다른 현금 창출이 없어도 주식 시장에 별도로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오너 일가는 지주 회사의 지분율이 높고 지주사 중심의 지배 구조가 아주 뚜렷한데 상장 회사의 이익이 편향됐을 가능성이 사실상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는 정보 공개 수준이 낮고 지배 구조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과 연결이 됩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이죠. 음식료 기업들의 소극적인 주주 환원도 오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드물었는데요. 최근 3년간 정기적으로 대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KTNG와 남양유업뿐이었으니까요.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이미 높거나 또 유동 주식 비중이 낮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배당 정책도 마찬가지죠.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이 4%를 넘긴 기업은 KTNG, 오리온홀딩스, 하이트진로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음식료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20%를 밑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음식료 업종 역시 주주 친화적 경영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해서 주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내부 거래의 정당성, 투명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책임이 커졌다는 거죠.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이 오너일가 중심 경영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상장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터 10년간 주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음식료주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익 구조, 이게 개선이 되고 기업 가치가 제고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음식료 업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